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경기 지표의 개선세에도 미국 국민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재계가 내년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 11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철도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 복귀자의 비율이 26.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불법 대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동양증권이 직원 500명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네, 2013년도의 마지막 월요일 여보세요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를 2부에서는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내년 성장 목표가 3.9%다. 뭐냐면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정부에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3.9% 성장을 목표로 해서 내수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내수가 살아나고 그에 따른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3.9%에 다가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소득이 3억 원 초과일 때 최고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를 낮추자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2억 원까지 낮추자,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소득자로부터 거치는 세금이 최대 3,5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부자 증세가 과연 실현이 될 것인지, 처음으로 실현이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역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개미생톡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보세요 2부도 글로벌 시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로 갑니다. 정유리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정유리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해외 시장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해외 시황 소식 생생한 주식 토크 생톡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뉴욕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쉬어갔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최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다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속에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왔지만요. 이날은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습니다. 연말 한산한 거래 속에 오랜만에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뉴욕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장중 하락 반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01% 하락하며 16,470선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0.03% 밀리며 1,840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WPCS 인터내셔널은 자사의 사업부가 비트코인을 거래할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밝힌 후 67%나 급등했습니다. 또 경비행기를 생산하는 텍스트로는 1% 가까이, 보잉은 1%대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 보시죠. 트위터는 주가 전망이 낮아지면서 13% 떨어졌고요. 항공사 델타 에어라인은 홈페이지 오류로 운임이 과도하게 할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3% 하락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는 중국의 합작법인이 안전 문제로 약 150만 대를 리콜할 것이라는 소식에 1%대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 보시죠.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연말 상승세를 이어가자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인 25일과 26일 이틀간의 휴장 뒤 다시 문을 연 유럽 증시는
미국 경제 회복세와 아시아 증시 등 각종 호재에 힘입으며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말 산타레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이날 독일 지수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유럽 성장을 이끄는 경제대국 독일에 투자하며 독일 닥스 지수가 올 초와 비교해 26%가량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1% 넘게 오르며 9,583선 기록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도 1% 넘게 오르며 4,277선 기록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세일 시즌을 맞아 소매업종이 상승세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을 소유한 프랑스 캐링그룹과 영국의 식품 잡화 회사 세인트베리가 1% 안팎씩 올랐네요. 이어서 아시아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오전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또 최근 중국은 금융권 자금 경색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록 기대 속에 5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수 살펴보시죠. 일본 니케이 지수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16,170선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36% 오르며 2,101선 기록했습니다. 이날 중국 시장에서는 금융주와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네요.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시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원 40전 내리며 1,054만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톡으로 알아본 해외시장 소식이었습니다. 네, 정유리 캐스터와 함께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시황은 머니국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중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조금씩 다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차익 매물 부담과 숨고르기 분위기가 지수 조정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는 계속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별다른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 폐장을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지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섰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201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를 찍었습니다. 장중 3.02%까지 상승한 뒤 전거래일보다 오른 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지표물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한 것은 내년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트위터 주가는 12.99% 급락했습니다. 델타항공은 홈페이지 오류로 항공권이 헐값에 판매됐다는 소식에 전일 대비 3.05% 떨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중국에서의 리콜 소식 등으로 전날보다 1.40%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미국 경제 지표가 적용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로화는 장중 유로당 1.3893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2011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예스 바이트만 총재가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바이트만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면 곧바로 금리가 오를 수 있도록 유럽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머니24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기 지표의 개선세에도 미국 국민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CNN에 따르면 ORC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미국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 거주자들에게서 경제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1년 뒤에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재계가 내년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다린이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영업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게이다린은 내년 임금 협상에서 기업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질 경영노동정책위원회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인상폭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만 2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6.4%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지난해 11월 대비 32.9% 줄은 반면 지방은 56.9%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5.7% 증가했고 그 외 주택은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4,304가구로 지난해 11월보다 65.5%나 떨어졌습니다. 철도 파업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 복귀자의 비율이 26.4%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젯밤 10시까지 파업 참가자 6,482명 가운데 2,320명이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의 핵심인 기관사는 2,717명 가운데 128명이 복귀해 여전히 한 자릿수 복귀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배당나기를 맞았지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했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주식시장 폐장을 남겨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2014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2013년 마감과 2014년 출발을 함께합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예상과 달리 배당나기래도 2,00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윈도 드레싱 효과와 1월 효과로 과거 연말과 연초 주식시장 흐름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중하순 정도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연말 연초가 어쨌든 주식을 조금 담아가야 되는 자리 아니냐. 이번 주에는 국내외 경제 지표도 빠뜨릴 수 없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폐장일인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11월 경상수지와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이 나오고 내일은 12월 소비자 물가도 나옵니다. 새해에는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일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제조업 PMI는 51.4로 15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날인 2일은 유로존의 제조업 PMI 확정치와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불법 대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추정되는 국내 유입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에 따르면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 씨와 부지점장 안모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씨는 289억엔, 안 씨는 296억엔의 부당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이 직원 500명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조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동양증권은 오늘부터 희망퇴직을 접수받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원에 돌입합니다. 또 임원은 50%, 팀 점장은 30%, 차장과 부장은 25%, 그리고 과장 이하는 20%의 급여가 삭감됩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 가운데 민간위원회에 정부위원도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정을 맞추다 보니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자위는 당초 오늘 회의를 열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네, 증권가에 떠도는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문추적 렌즈X 시작합니다. 증권사 지점에 계신 차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차그룹 LIG 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현대차그룹이 LIG 손해보험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보험업계에 돌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HMC투자증권 등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 현대라이프를 인수하며 생명보험업계도 진출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 인수가 성공을 하면 자동차와 제조 그리고 판매와 자동차 보험으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현대가 기업인 현대해상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수가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이는 현대해상의 최대 주주이고 정주영 회장의 7번째 아들인 정몽윤 회장이
이미 그 재작년에 현대라이프 출범으로 현대해상의 계약이 현대라이프로 많이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마저 진출하면 손실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LIG 손보의 그 인수 합병 주관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그 매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요. 그리고 내년에 그 자동차 보험료율 인상 등의 그 업황 개선이 전망이 되므로 매수 관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에 매수만 유의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롯데케미칼은 S-오일 지분 인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대한항공이 지난 19일 기업 설명회에서 그 자회사 한진에너지가 갖고 있는 S-오일 지분 28.4%를 내년 1분기에 매각하기로 밝혔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이 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대한항공 및 S-오일 최대 주주로 35%를 보유하고 있는 아람코와 그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는 아람코와 접촉했다는 설이 업계에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기업 설명회에서 아람코가 매수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S-오일 매수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제3의 인수자가 필요한 만큼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 롯데케미칼의 S-오일 지분 매입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롯데케미칼의 S-오일 지분 인수의 그 성사시에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안정적인 원재료를 수급을 할 수 있고요. 매년에 1천억이 넘는 그 S-오일 배당금 수입에도 기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특히 그 개별 카드 회사의 대규모 유통망을 내세워서 주유소 운영에 나설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풍문추적 렌즈 X였습니다. 네, 2013년의 마지막 월요일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이슈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수를 살리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그 경제정책 방향은 일단은 이제 2013년도에는 예. 그 경제가 안 좋아서 추경을 편성해서 네. 정부 주도에 의해서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그 추경보다는 내수 살린다. 다시 말하면 소비나 투자 같은 거 살려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3.9% 달성하겠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을 올리고 해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겠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창조 경제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공공기관 네. 그 철도 파업에서 보시다시피 공공기관을 계획해가지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아주 잘 잡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말로는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방향을 그렇게 잡고 문제가 이제 실행력인데 네. 이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투자 활성화라든지 혹은 뭐 부동산 경기 정상화, 창조 경기 등등 많이 제시해서 경제 정책 큰 방향을 틀을 했고 이제 2014년도에는 그 틀에서 이제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대충 5년 단위면서 2년 차의 실적이 나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이 그 세종시까지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서 특별히 이제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만큼 역대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 처음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박근혜 새 정부로서는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보고서도 보면은 2014년도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가 후진구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데 문제는 3.9% 성장의 실행력이 문제인데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가장 관건이 설비 투자인데요. 설비 투자가 지난 2년 동안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에는 그걸 갖다 6.2%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2년간 마이너스였고 지난 10년간 3.7%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이번 2014년에 6% 이상 올리려면은 이건 정말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저해 요인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가 돼서 수출 기업 채상성도 악화되죠. 또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 상승률이
최소 10% 이상 급등할 걸로 보여지죠. 그 외에 또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 그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걸림돌을 뚫고 과거 평균 10년 평균보다도 평균의 2배 예. 또 지난 2년 동안에 마이너스에서 하던 걸 플러스로 반전시키려면은 정말 우리 경제를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과연 그것이 달성될 것인가가 큰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3.9% 달성이 될 것인가. 그러면 또 내수 시장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도 또 가장 네네.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수라고 그러면 이제 투자하고 소비인데 투자는 지금 말씀드린 그게 큰 예. 관건이고 소비도 또 이제 2013년에 소비가 1.9%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런데 소비를 3.3% 증가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것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소비는 크게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하지만 집 있는 사람은 집이 안 팔려서 돈을 못 쓰고 예. 그다음에 세사한 사람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돈을 못 쓰고 지금 돈을 못 쓰게 돼. 집이 꼼짝 못 달성 안 하니까 돈을 못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빚이 워낙 또 많아요. 그래서 빚 갚느라고 또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노후 불안 때문에 또 못 씁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옛날처럼 아이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돌파해 줘야만 되는데 제가 예. 보기에 노후 불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니까 농지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니까 네. 조금 해소가 완화가 될 겁니다. 해소는 예. 아니라 완화가 되지만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은 국회에서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가계부채 대책도 1,000조 원 육박하는데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과연 민간 소비가 이 난관을 뚫고 또 3.3%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내수 진작의 방향은 좋은데 네. 투자와 소비가 과연 목표대로 될 것인가는 정말로 험로다. 그렇군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내적인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대외적인 요인들을 한번 보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겠다. 1월 달부터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네네. 내년부터 그런 여파가 계속 받을 것 같고 일본의 엔저 공세도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경제란 것이 GDP의 55%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수를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수출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예. 수출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수출이 금년에 약 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네. 역시 내년에 6.4% 증가하는 걸로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중국 경제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에 우리나라 수출이 약 한 70% 나가는데 네. 신흥시장 경제가 2014년을 계기로 둔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의 모멘텀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미국 경제가 회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한국 경제 수출에 긍정적인데 그러나 미국 경제만 가지고 2%밖에 증가하지 않던 수출을 6.4%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도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죠. 예.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큰 항목 수출, 투자, 소비 어느 것 하나가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정책을 잘하고 그야말로 결연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면은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예. 어쨌건 박근혜 정부의 2년 차에 실적을 내놔야 되는 새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재창조라는 그런 굳센 각오로 예. 정말 나가야 할 걸로 정말 앞으로는 험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이것도 험로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오늘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30일이고 내일 31일이죠. 예. 내일 저녁이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국정원 계획과 연계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국정원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대북 문제도 있고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그 대북 여러 가지 정보 분석 이런 걸 간단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야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예. 이것이 또 그뿐이 아니고 세법 개정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굉장히 난항을 거듭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내일 자정까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예. 그럼 또 정말 넘어가네요, 어려워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예. 이제 우리나라는 넘어가면 일단은 하루라도 넘어가면은 예. 일단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 외에는 동결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충격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뭐 작년처럼 자정을 넘겨서 뭐 새벽 1시나 2시에 통과될지 그러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최초였죠. 1월 1일 새벽에 네네. 통과된 게 네, 아마 최초였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네. 여야 간에 워낙 그 중대 이슈에 관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처리가 될지 네. 다들 눈을 치켜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또 합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선에 다다른 부분은 또 있습니다. 네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들을 좀 넓히겠다 이런 거에 예. 합의를 좀 봤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그 소득세 그 최고세율 구간을 38%인데 그 예. 38%를 지금까지는 연소득 3억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세금이 고소득세가 많아지죠. 우리나라 예.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그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복지 예산이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데 그만큼 주름살이 가죠. 예.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를 가는데 세금은 선택적 세금을 낸다.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서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 그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또 고복지 시대라고 그래요. 네. 고복지 시대에는 세금을 보편적으로 해서 국민 계세주의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 하위 40%는 세금을 안 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그 위에 한 10%, 한 20%는 1년에 해봤자 몇만 원밖에 안 내고 그러면 상위 한 20%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상위 11%의 소득세의 84%가 집중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약 우리 근로자 1,500만 명 중에서 과세 대상 한 590만 명 정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한 푼도 안. 이게 이제 왜냐면 왜 그러냐면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자,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나는 세금을 다 안 내게 해주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 됐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복지 시대에는 이걸 바꾸게 되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그 세금을 소득 상위에 집중시키는 그런 이번에 이제 서로 그 합의를 본 모양인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렇게 파퓰리즘으로 가다가는 뭐냐면 이렇게 해봤자 이번에 그 분석 한번 의하면 그 이제 그 야당은 1.5 1억 5천 네. 이상, 여당은 2억 처음엔 이상. 이제 3억 이상 하다가 2억 정도로 이제 어느 절충이 되는 모양인데 네. 38% 세금을 3억에서 2억으로 낮춰도 연간 세수가 한 5천억밖에 안 늘어나요. 예. 그런데 지금 복지 수요는 뭐 연간 몇 조 원씩 늘어나거든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편적 복지 시대는 이런 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땜질식으로 처방인데 이거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민들 이번에 제가 보기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나는 세금 안 내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인식시켜줌으로써 보편적 세제로 보편적 복지 시대에 보편적 시대로 가는 또 한 번 정말 어려운 일들 보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법인세의 세율을 자꾸 올리자고 그래요. 법인세는 본래 이제 본래 30% 좀 하던 것을 네. 김대중 대통령도 28%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25% 낮추고 그 최고세율을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2% 낮춘 것을 다시 25%로 노무현 정부 때로 환원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나 그런 데는 법인세율이 17, 8%예요. 제가 보니까 싱가포르 17이고 대만이 17이고 홍콩이 16.5%. 다만 유럽이 경쟁은 유럽은 아까 전에 세금을 워낙 많이 내는 국가들이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야당은 유럽을 본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21에서 26% 이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나라 투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대로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살아나는데 예. 통상 임금에다가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규제에다가 엔저에다가 거기다가 또 법인세까지 올리면 과연 국내에서 투자할 기업이 있겠느냐. 예.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본래는 성장률이 1% 올라가면 세금이 한 2조 원 정도 더 걷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상위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거둬야 한다 얘기하는데 그래 거둬봤자 복지 소요 충당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뭐 예컨대 아이들 양육하는데 월 한 20만 원씩 둘이면 40만 원 받고 부모님들 복양하는데 뭐 기초연금 한 20만 원, 4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그럼 그건 한 뭐 8, 90만 원, 100만 원씩 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오히려 잘못된 인식만 자꾸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또
해결이 안 되면은 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아마 오늘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014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네. 내일 모레. 그럼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는 어떤 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내년 우리 경제 화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2012년에 2.0%, 금년에 2.8%, 그다음에 2014년 되면은 네. 지금 이제 그걸 벗어나서 3.9%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리 해도 평균이 3년 평균 2.9%로 우리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내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험로를 뚫고 예. 투자가 6.2% 증가하고 수출은 6.4% 증가하고 소비가 3.4% 증가해서 3.9%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화두고 그것이 안 네. 되면 우리는 이제는 정말 후진국 추락을 면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이 2014년 경제의 큰 화두인데 정말 2014년은 그 청마의 해라고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재도약한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는 거. 이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마십시오. 주식 투자로 김루타를 날려라. 멀리 보고 크게 수익 내자. 유망 종목 발굴부터 매수, 매도까지. 김동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집니다. 날카로운 시황 분석, 장기 투자의 고수. MBN 골드 김동호 전문가. 생톡에서 김동호 전문가를 검색하세요. 네, 2013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2014년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경제와 금융 부분에서는 어떤 점이 또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영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이 이제 가보년 청마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기획재정부는 그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지난 26일에 발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군요. 그래서 책자 내용을 보면 정부의 28개 부처별 모두 한 183건의 달라진 제도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책자가 발간돼도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좀 그렇죠. 쉽게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부터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네. 올해 1,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7.2% 인상됐는데요.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 주 40시간 기준으로 109만 원 가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할 때. 예. 최저임금은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고용 형태나 국적 없이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가 또 시행됩니다. 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급원금이 인상되는 건데요. 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월 40만 원, 대규모 기업에는 월 20만 원이 지급됐던 것이 각각 60만 원, 30만 원으로 50% 인상됩니다. 네네. 또 그 잡쉐어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예.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연간 소득이 5,76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 줄어든 연간 소득이 6,8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최대 84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서민 경제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 문제잖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새해에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그 통합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나옵니다. 예.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에서 3.6%의 금리를 적용해 고정금리와 5년 단위의 변동금리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전세금 안심대출도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취득세 연구 인하가 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2%, 그리고 9억 원 초과 금액은
3%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 반면 양도세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혜택은 종료되는데요. 지난 4일 제책 때 시행됐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반면 이렇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허용되는데요. 내년 4월 25일부터는 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계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1월 18일부터 발급됩니다. 그 부동산 종합 정부 발급민 열람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전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일사천리가 아니고 일사편리군요. 네, 일사편리.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개별 발급되던 그 부동산 증명서가 통합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주택자의 그 차등세율은 폐지됩니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복지 분야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건데 보니까 내년부터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그 65세 이상 소득 인정 기준 하위 70% 고령자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그 391만 명의 노인이 그 기초연금 수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르면 7월부터인데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르신 임플란트도 그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그 부담해온 거였는데요. 이런 그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또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그 환자 부담 상환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 그 소득 하위 10%의 상환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긴보험 공제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보험 부분에서도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그 자동차 보험에 그 적용되고 있는 그 차량 모델에 따른 등급 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그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대해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그 차량 모델 등급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현행 그 21개 등급 체계인 차량 모델 등급 제도를 26개로 등급으로 조정하고 할증 최고 적용률을 200%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 차량에 대한 그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잡한 계약 내용으로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그 고객 관심사인 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맨 앞에 위치하는 방식으로 그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담게 될 예정입니다. 위치만 바꿨다고 해도 이렇게 보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죠.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바꿔놨으니까 좀 자세히 봐라 이런 내용인데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 보험 표준약관이 그 개설됩니다. 그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할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되는 건데요.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년 4월부터는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주택담보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관련 부분에서도 많은 게 바뀌니까 내년에 보험을 연장을 하더라도 이런 거를 다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물어보고 연장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7일 2년여 만에 3% 선을 웃돌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습니다. 국채 금리는 지난해 7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2배 이상 올랐는데요. 특히 3%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을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는 모기지 채권이나 회사채 등 다른 채권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국채 금리의 상승은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통신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새로운 첨단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습니다. 개성빨 기사를 보도해서 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또 전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90년대 이후 외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몇몇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패작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강조했는데요. 북한은 새 경제특구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전과 다른 경제 규칙들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신에 따르면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은 존재하는데 북한 군부의 입김과 경제 문제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김원기였습니다. 네, 집중 관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관찰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이 자금난 때문에 사업 부분을 분리하면서 자금을 좀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정훈 차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진해운과 관련된 이슈 더 자세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26일 날 3호 투자펀드 투자회사인 한행컴퍼니와 벌크선 전용 사업을 수행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예. 다음 날 오랜만에 한진해운이 상한가로 마감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진해운의 벌크 전용선 36척을 현물 출자를 하고 한행컴퍼니는 합작법인의 주식을 3천억 원에 매수하고 동시에 1천억 원의 현금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합작법인의 지분이 한행컴퍼니가 76%, 한진해운이 24%로 내년 4월쯤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진해운 측에서는 일단 3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현물 출자와 함께 약 1조 4천억 원의 한박금융 및 부채를 함께 이전함에 따라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부채 비율이 987%에서 673%로 떨어지면서 재무 구조 개선에 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발표한 자구 개익의 신뢰성 강화의 의미가 좀 있겠고요. 연간 700억 이상의 금융 비용을 아끼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한진해운의 회복은 주력업인 컨테이너 시황의 회복에 달려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조치는 재무 개선 노력의 신뢰성 강화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한진해운의 수급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애국인이나 기관의 의미 있는 매수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금요일 상한가 모습을 보일 때 애국인이 한 18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예.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한진해운의 주가 전망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일단은 바닥에서 반등의 모멘텀은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은 컨테이너 시황이 관건이고요.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바닥에서 50% 정도 수준인 7,950원까지는 일단은 반등은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예. 이후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기존에 약속했던 재무 개선 계획의 실행 여부와 함께 컨테이너 시장 회복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증권 청담금융센터 송정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주말을 쉬고 왔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주말에 잠깐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유럽 증시 강세를 크게 보였고요. 중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시는 연초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연말 12월에는 배당 투자를 포함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코스피가 강했다면 1월 효과는 통상 한국에서는 코스닥이 강세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해도 지속되었고요. 그 전년도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도 1월 달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증시에 강세 기대되고요. 코스닥 차트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양선을 지난 주말에 크게 뽑아 올리면서 상승 모멘텀 전환을 했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오실레이터는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 끝에 중요한 저항선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바로 이 코스닥 지수의 다음 그 목표치 고점이 대략 520선 정도 전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 모멘텀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대략 520선 정도까지 간다면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별 종목들의 연초 장세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수출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해서 결국 5%를 향해서 가는 그런 향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수출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은 다소 쉽지 않을 것이, 또 연초에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그런 매수세들이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장 예상을 하고요. 수출 관련 종목보다는 내수 관련 종목에, 그리고 특히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신누타 투자전략 관련 종목 바로 신팩입니다. 이 신팩은 지난주 말에도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수급상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팩은 보시다시피 투신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속적으로 한 달여간 매도를 보였던 개인이 첫 매수를 보였던 그런 날이